2009년 6월 30일, 캐나다 온타리오에 있는 리도 운하에서 검정색 닛산 차량이 물에 잠겨 있는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차량에는 4명의 여성이 있었는데요. 10대 여성 3명과 50대 여성 1명으로 모두 이미 세상을 떠난 후였습니다. 10대 여성은 19세의 자이나부, 17세의 사하르, 13세의 지티로 아프간 출신의 이민자 가정의 세자매였고, 50대 여성은 이들 가정에서 아이를 봐주는 목적으로 입국한 역시 같은 국적의 로나라는 여성이었습니다. 이들의 차가 발견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가족으로 보이는 3명의 사람이 실종자 신고를 위해 경찰서로 왔기 때문에 신원 파악이 빨리 되었습니다. 실종 신고를 한 사람들은 세자매의 아빠 모하메드와 엄마 투바, 세자매의 남자 형제 중 한 명인 하메드였지요. 샤피아 가족은 1992년에 조국을 떠나 호주, 아랍에미리트 등에서 거주하다가 2007년 캐나다로 이주하였습니다. 1950년대 중반에 태어난 아빠 모하메드는 1980년 조국에서 로나와 결혼했습니다. 네, 이번 사건의 사망자 중 제일 연장자인 50대 여성, 그 로나입니다. 사실 로나는 모하메드의 첫 번째 부인이었습니다. 그녀는 불임이었기 때문에 1989년 모하메드는 두 번째 아내인 투바와 결혼을 하였습니다. 아시다시피 중동 지역의 문화권에서는 일부 다처제가 허용됩니다. 투바와의 사이에서 총 7명의 자녀가 태어나는데요. 첫째가 이번 사건의 희생자 중 한 명인 자이나부. 둘째는 부모와 함께 실종 신고를 하러 온 아들 하메드. 셋째가 희생자 사하르. 넷째는 딸 A, 다섯째는 아들 B. 여섯째는 사고로 세상을 떠난 지티. 일곱째는 성별이 알려지지 않은 C입니다. A, B, C는 캐나다 법에 따라 신상이 언론에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로나는 아이를 같이 양육하며 가족과 함께 살았습니다. 하지만 투바와는 사이가 좋은 편은 아니었고, 투바는 로나를 아이 봐주는 사람 정도로 밖에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샤피아 가족은 두바이에서 10년 이상 머물렀습니다. 두바이에서 아이들은 미국 국제학교에 다니면서 서구 문화에 익숙해졌습니다. 처음으로 서구 문화를 맛본 가족들에겐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첫 번째 부인인 로나는 더 고립되어 갔다고 합니다. 투바는 두바이에서 운전을 배우고 원하는 만큼 장신구를 구입하는 등 자신이 로나보다 더 사랑받는 아내라는 것을 과시하는 것에 많은 신경을 썼습니다. 샤피아 가족은 단순한 거주지가 아니라 시민권을 원했기 때문에 2007년 캐나다로 투자 이민을 왔습니다. 아빠인 모하메드는 사업 수완이 좋아 많은 재산을 갖고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캐나다는 중혼을 허락하지 않는 국가였기 때문에 서류상 배우자로는 한 명밖에 쓸 수 없었습니다. 투바는 모하메드의 부인으로 서류에 올라갔지만 첫 번째 부인인 로나는 서류가 정리되는 동안 캐나다로 입국하지 못했습니다. 로나는 아이들과 깊은 관계였기 때문에 가족과 떨어져 사는 동안 가족들을 그리워했었다고 합니다. 몇 달 후 로나는 모하메드의 부인 자격이 아니라 사촌으로 아이들을 봐주는 보모의 역할로 초청되어 캐나다로 입국했습니다. 보고 싶었던 아이들과 지내긴 했지만 로나는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곤 했습니다. 로나는 공중전화를 통해 해외에 있는 친척들에게 자신의 신세를 한탄했고 미국에 있는 한 인권 단체에 일주일에 3번 전화를 걸곤 했습니다. 그 단체는 미국에 사는 아프간 여성을 위한 인권 단체였다고 하네요. 캐나다에서의 로나의 삶은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중혼이 불법인 캐나다에서 그녀의 비자 관련 서류는 거짓이었기 때문에 어느 순간 모하메드는 그녀와의 관계를 이민국에서 알게 되면 모든 가족이 추방될 수도 있다는 사실에 불안해했습니다. 로나의 동생에 따르면 어느 날 로나는 모하메드와 투바, 하메드가 얘기하는 것을 몰래 듣게 되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 큰딸인 자이나브를 없애버리겠다는 무서운 말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한 명도 같이 처리하겠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면서 동생에게 그 한 명이 바로 자신일 것이라며 공포에 떨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동생은 캐나다에서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 것이라며 안심시킨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로나에게 모하메드는 목숨을 빼앗을 수도 있는 폭력적이고 권위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자이나브는 7남매 중 맏딸이었습니다. 하지만 집에서의 맞이 역할은 남동생인 하메드가 하였습니다. 아빠인 모하메드는 사업상 두바이를 자주 갔는데요. 그때 엄격한 아빠의 역할은 하메드에게 맡겼지요. 엄격한 율법 때문에 자이나브에게는 연애조차 금지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자이나브는 파키스탄 출신의 한 소년과 사랑에 빠졌고 몰래 연애를 시작합니다.
자이나브는 항상 자신의 남동생이 이 사실을 알면 안 된다고 당부했지만 이들의 비밀 연애는 남동생인 하메드에게 들켰습니다. 집에 놀러왔던 남자친구가 미처 집을 나서기 전 집에 들어오던 하메드에게 발각되었던 것이었지요. 두 남자 사이에서의 불상사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메드는 누나의 남자친구에게 악수를 청하며 정중히 집에서 떠나줄 것을 요구했지만 그날 이후로 자이나브는 무려 10개월 동안 학교조차 나올 수 없었습니다. 엄격한 율법과 학교에서 접하는 10대 또래 문화 사이에서 괴리감을 느끼는 것은 자이나브뿐이 아니었습니다. 셋째인 사하르 역시 힘든 10대 시절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사하르는 남자친구와 입맞춤을 했다는 이유로 강한 질타를 받고 이 일로 엄마인 투바가 학교에 항의를 하러 오는 일까지 발생했습니다. 화가 난 투바는 사하르에게 말도 걸지 않았으며 동생들에게도 그러라고 강요했습니다. 사하르를 우상처럼 따르던 여섯째 지티는 엄마의 말을 듣지 않았지만 사하르는 집에서도 고립되어가며 힘들어하였습니다. 사하르는 실리카게를 물에 섞어 자신을 스스로 해치려는 시도까지 하였지만 투바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사하르의 괴로움은 학교를 통해 아동복지국에 알려졌고 사하르는 자신이 집에서 얼마나 괴로운지 토로했지만 프로토콜상 부모에게 연락을 해야 한다는 말을 듣고 극도로 불안해하며 자신이 한 말을 철회하고 싶어 했습니다. 아동복지국은 부모와 접촉했지만 다음에 복지국 직원이 사하르를 만났을 때 사하르는 히잡을 쓰고 있었습니다. 슬프게도 아무것도 변한 게 없었습니다. 그 후 사하르에게 새로운 남자친구가 생겼습니다. 온두라스에서 이민 온 산체스라는 남자였지요. 자이나브의 가택연금이 풀린 후 네 사람은 가족들 몰래 종종 더블 데이트도 즐겼습니다. 특히 A와 B는 부모님과 하메드의 스파이였기 때문에 이들은 조심스레 만남을 이어갔습니다. 언니 A와 오빠 B와는 달리 지티는 자이나브 언니와 사하르 언니를 지지했습니다. 특히 지티는 사하르 언니를 우상으로 생각했지요. 지티는 언니 오빠들과 달리 두바이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엄격한 율법에 특히 더 거부감을 드러내는 자유로운 영혼이었습니다. 학교를 빼먹거나 쇼핑몰에서 절도를 하는 등 가족 중에서 가장 문제를 일으키고 아빠의 분노를 유발시키는 속썩이는 딸이었지요. 집안에서 일어나는 분란들에 지쳐가던 자이나브는 어느 날 편지 한 장을 남겨두고 여성 쉼터로 가출을 합니다. 더 이상 억압 속에서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응원받아야 마땅할 자이나브의 용기는 결국 큰 비극으로 끝났습니다. 자이나브의 가출로 겁을 먹은 하메드는 경찰에 신고를 했고 출동한 경찰은 다른 자매들을 통해 그동안 가정에서 있었던 사건과 분란들에 대해 듣게 되었습니다. 특히 지티와 사하르는 자신들이 그동안 겪었던 일들에 대해 강한 어조로 이야기했습니다. 자이나브의 가출로 집안 분위기는 매우 험악해졌습니다. 엄마인 투바의 설득으로 자이나브는 집으로 돌아오기로 결정합니다. 투바는 자이나브가 집으로 돌아오면 남자친구와의 결혼을 허락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아빠를 직면할 용기가 없었던 자이나브는 아빠가 두바이로 출장을 가자 집으로 돌아옵니다. 자이나브는 남자친구와의 결혼 허락 때문에 가출을 결정하거나 집으로 돌아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집에서 탈출할 유일한 기회가 결혼이라 생각했고 자신의 결혼을 시작으로 여동생들에게도 자유가 주어지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투바의 남동생이 조카의 이야기를 듣고 두바이에 있는 모하메드와 통화를 했습니다. 자이나브의 결혼을 허락해달라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였지요. 하지만 모하메드는 흥분하며 자이나브는 집안의 명예를 실추시켰기 때문에 자신이 꼭 목숨으로 대가를 치르게 할 거라는 말을 했습니다. 투바의 남동생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며 전화를 끊었고 모하메드의 이런 억지에 대해 투바에게 경고의 전화를 했습니다. 투바는 알려주어서 고맙다고 했고요. 결혼 허락을 조건으로 집으로 돌아왔지만 투바는 결혼 준비 동안 계속 결혼을 하지 말라며 반대했습니다. 사실 이 결혼은 파키스탄인인 신랑 측의 부모에게도 환영받는 결혼은 아니었기 때문에 신랑의 가족들도 결혼식장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상처받은 젊은 커플은 결혼 하루 만에 이들의 결혼을 없던 일로 돌리기로 했습니다. 한편 아빠가 출장 가 있는 동안 사하르는 남자친구와의 만남을 즐겼습니다. 여느 10대 연인들처럼 행복했었지만 이들의 미래도 결국 다른 남자 형제인 B에게 들키고 말았습니다. 아버지에게 이 사실이 들어갈까 염려하던 사하르는 학교에서 기절까지 할 정도로 큰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지티 역시 반항심이 점점 커져갔고 외부 사람들에게 집에 관한 안 좋은 소리들을 하기 시작했지요. 이즈음 하메드는 아버지가 있는 두바이로 갑니다. 사건이 발생하기 한 달 전의 시점입니다. 사건 보름 전 부자는 집으로 돌아왔고
표면적으로는 딸들을 용서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은밀한 계획은 여전히 진행 중이었습니다. 6월 22일 모하메드는 가족 여름 여행을 위한 중고 자동차를 구매했습니다. 대가족이었기에 그들에게는 미니밴 한 대와 은색 렉서스가 있었습니다. 이들이 구매한 차는 바로 운하에 빠진 채 발견되었던 검정색 닛산 차였습니다. 가족들은 밴쿠버로 가족여행을 가는 것으로 알고 있었지만 여행의 목적은 사실 따로 있었습니다. 결국 여행을 떠난 지 일주일 후 4명의 여인이 탄 차가 운하에서 발견된 것이었지요. 이들의 실종 신고를 하러 온 모하메드, 투바, 하메드의 말에 따르면 자이나브가 차에서 꺼낼 것이 있다며 닛산 차량의 키를 가져갔다고 합니다. 4명이 드라이브를 즐기다가 사고를 당했거나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 같다는 이야기를 하였지요. 하지만 이들의 증언에는 수상한 점이 너무 많았습니다. 사고 인근에서 2대의 차를 목격했다는 목격자도 있었고 닛산 차의 뒤편에는 추돌의 흔적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실종 신고 전 하메드도 렉서스의 접촉사고를 경찰에 신고했었습니다. 자신은 집에 두고 온 것이 생각나서 렉서스를 갖고 집으로 운전해서 갔는데 집에 도착한 지 얼마 안 되어 4명의 실종 소식을 듣고 다시 운전해서 온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다시 올 때 가져온 차는 렉서스가 아니라 가족의 미니밴이었지요. 하메드는 연비가 좋아서 그런 결정을 한 것뿐이라고 이야기했지만 렉서스의 접촉사고 신고도 경찰에게는 수상했습니다. 차가 빠진 근처에서 다른 차의 헤드라이트 조각이 발견되었는데요. 조사 결과 렉서스의 조각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들은 부인했지만 닛산을 조작하여 물에 빠지게 하려 했지만 의도한 대로 되지 않자 렉서스를 이용하여 닛산 차를 물속으로 밀어버린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헤드라이트가 깨진 것이었지요. 당황한 그들은 조각들을 회수하여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하메드는 의심을 피하기 위해 미리 다른 곳에서 사고가 난 것이라고 신고하는 꼼수를 썼지만 사건 현장에서 모든 조각을 회수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이들 4명 중 3명의 정수리에는 모두 무언가로 맞은 흔적이 발견되었지요. 최종적인 사인은 익사인 것으로 밝혀졌지만 이들은 의식이 없거나 저항할 수 없는 상태에서 차가 물에 빠진 것으로 보였습니다. 3일밖에 안 되었지만 경찰은 이 사건은 누군가 고의로 이들을 해친 사건이라는 것과 그 누군가에 대한 확신이 생겼습니다. 그들 가족에게 있었던 일들과 갈등에 대한 것을 파악했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그들에게 거짓 정보를 흘리고 그들의 대화를 도청했습니다. 그들은 당황하며 경찰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라는 이야기를 나누었고 모하메드는 이미 세상을 떠난 자신의 딸들에 대해 자신의 명예를 실추시킨 죽어마땅한 천박한 것들이라며 악담을 퍼붓습니다. 결국 이들은 체포되었습니다. 미성년자인 A, B, C는 가족과 분리되어 위탁시설로 보내졌습니다. 하메드의 노트북에서는 사건 한 달 전부터 호수가 있는 산, 사람을 해치는 것 등을 검색한 기록이 발견되었고 사고 추정 하루 전 사고가 났던 곳에 있었다는 핸드폰 기록이 있었습니다. 사하르가 오빠에게 전화를 걸었던 때의 위치가 기록되었던 것인데요. 사고를 낼 곳을 미리 답사한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이런 증거들에도 3명은 자신들은 아니라며 부인합니다. 스파이의 임무에 충실했던 A와 B도 법정에서 세상을 떠난 형제들보다 그들을 해친 사람들의 결백을 믿는다며 옹호했지요. 2012년 1월 3명은 4건의 1급 사람을 해친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캐나다에서 이 혐의로 유죄를 받으면 25년 후 가석방 자격이 주어지는 종신형에 처해지게 되지요. 이 사건은 캐나다 이민 사회에서 많은 관심을 일으켰습니다. 가정폭력과 여성혐오, 종교 문제까지 모두 혼합되어 있지요. 하지만 모하메드는 캐나다 이민 이후 모스크를 한 번도 간 적이 없다고 합니다. 딸들에게는 매우 보수적이었지만 두 번째 아내인 투바에게는 매우 관대했습니다. 결국 본인의 맘대로 규칙을 만들고 적용할 뿐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신은 자유를 찾아 가족을 데리고 고국을 탈출했던 이민자였지만 정작 자신으로부터의 자유를 꿈꾸던 딸과 첫 번째 부인의 목숨을 잔인하게 앗아가버린 모순덩어리 폭군에 불과했을 뿐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2009년 캐나다에서 큰 논쟁을 일으켰던 샤피아 가족의 사건에 대해 소개해드렸습니다.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댓글은 영상 만드는데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 힘내어서 만들 수 있게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이상 해외 사건 스토리텔러 한나였습니다.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